오늘 공부할 내용은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한 개체와 여러가지 사건 중에서 조직이 저장하고자 하는 개체와 그들 간의 관계성을 간단히 표현하여 조직의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은 상위 데이터 모델로서 하드웨어에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최종 사용자가 인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과목 내용 중에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성 데이터 모델의 개념 중에 개체와 속성, 개체 집합, 식별자 속성, 관계성 집합, 일반화 등등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와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체는 엔티티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든가 차량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형의 것이 되겠죠. 대신 과목, 계약 이런 것은 좀 추상적이죠.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어느 국가 소속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객의 국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있죠. 국가라는 게 국가라는 것을 규정짓는 자기의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건 인구도 있을 거고 면적도 있을 거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고 단지 고객이 어느 나라 국민이냐를 알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국가라는 것은 고객의 하나의 속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가라는 거지만 이걸 개체로 볼 거냐 속성으로 볼 거냐는 것은 조직의 데이터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개체가 다른 자기를 규정짓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속성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체를 설명해서 속성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고객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고객 번호, 이름, 주소, 전화 뭐 등등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들은 원자 속성과 합성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자 속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분화될 수 없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분화될 수 없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 원자 속성이라는 것은 고객 번호처럼 여기에 보면 고객 번호가 C1 뭐 이렇게 돼 있죠. C1, C2, C4 이렇게 나간다면 고객 번호는 사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자 속성에 해당되겠습니다. 반면에 합성 속성이라는 것은 세분화될 수 있는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주소는 시와 구와 또는 뭐 도로명 주소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 등으로 구성되는 합성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 주소를 그러면 항상 합성 속성으로 볼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소를 출력하는 레이블의 출력용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구체의 주소를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럼 원자 속성으로 봐도 됩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원자 속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주소를 단순히 출력용으로 쓰지 않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는 사람과 다른 지방이 다른지, 또는 서울 내에서도 마포구와 다른 구가 다른지, 또는 마포구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보고 싶다, 분석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데이터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성 속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고객이라는
개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속성들이 고객 이름, 생년월일, 나이 등등 속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제품이라는 개체와 그 제품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그게 속성이 되겠죠. 제품 번호, 제품명, 뭐 원가, 재고량 등등 이런 것들이 개체와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속성 값이라는 것은 특정 개체가 특정 속성에 대해서 갖는 값입니다. 뭐 앞에서 본 것이 당연히 속성 값이 되겠죠. 여기서 C1이라든가 김명훈이라든가 36세 뭐 이것들은 전부 다 속성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속성 값 중에 속성 값이 하나 있는 경우, 앞에서 고객 번호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죠. 김명훈이란 고객의 고객 번호는 C1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단일값 속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값이 여러 개 있는 속성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다. 근데 휴대전화 2개 이상 보유한 고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휴대전화가 고객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저장하겠다. 그럼 그건 다중값 속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중값 속성은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하나 이상 우리가 기록한다. 그럼 최소치는 1이 될 것이고, 근데 휴대전화는 최대 3개까지만 기록한다. 그러면 이 다중값의 상한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rived attribute라는 건 유도 속성은 하나의 속성 값이 다른 속성 값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속성. 예를 들어서 나이는 생일에서 유도가 가능하겠죠. 나이를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일이 되면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하나씩 더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갱신해 주지 않으면 나이라는 항목은 아웃데이트 됐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차라리 나이라는 속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말고 생년월일에서 오늘의 날짜를 빼서 그때 계산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derive 하는 거죠.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대신에 유도 속성은 계산식이나 지금 생일처럼 아니면 참조표를 저장해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한 번 더 계산을 하거나 또는 참조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검색 속도가 요구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도 속성도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갱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구태여 유도하기보다는 그냥 값을 저장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ull이라는 값의 의미, 이 null이라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미확인 값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전 버전에서는 공값이라고 그랬었는데 비어있다 는 의미에서 공값이 맞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당되는 값이 없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다 그랬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휴대전화를 아예 같이 갖고 있지 않는 고객이 있다. 그럴 경우는 해당되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비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해당되는 값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고객의 휴대전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저장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확인 값의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확인 값으로 둘 건지 아니면 반드시 이런 모르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알게 될 경우에 반드시 그 값을 가지고 저장할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개체 예와 개체 집합의 내용입니다. 이 개체 예는 우리가 instanc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entity instance. 그리고 개체 집합은 entity set 또는 뭐 class, typ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수의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설명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냥 개체 예와 개체 집합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체라고 어디서 들었을 때 이게 개체 예를 이야기하는 건지 개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객이라는 것은 개개의 개체들이 모인 집합이죠. 그래서 이건 개체 집합입니다. 근데 스페시픽한 고객 1, 고객 2, 고객 3 등등등은 개체 예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이라는 건 개체 집합이고 제품 1, 지원, 탁자, 재고량 25개라는 요거는 개체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개체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응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걸 개체 예로 파악을 해야 될지 개체 집합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체라고 했을 때 이게 개체 예를 의미하는 건지 개체 집합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성 중에는 식별자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이 주키가 개체 집합의 속성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어야 돼요. 식별자 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체 집합에서 이 고객이라는 개체 집합에서 특정 개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여러 고객이 있지만 C1은 하나밖에 없죠. C1이라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유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 집합에서 개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유일성을 가지는 속성을 식별자 속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식별자 속성은 아마 주민번호라든가 학교 같으면 학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것은 보안 문제와 그 사생활 보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체 주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뭐 주민번호나 학번 같은 그 자체로서 유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자 속성으로 그 식별자 속성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하나의 속성으로는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 합성 식별자 속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유일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동명이인이 동일한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식별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건 잘 바뀌죠. 그래서 식별자 속성은 가급적 바뀌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만약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고 차라리 고객 번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체 예와 개체 집합이 있었듯이 관계성 예와 관계성 집합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개체 집합,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개체 집합. 여기 같으면 고객과 제품. 여기에 속한 개체 예들 간의 관계입니다. 개체 집합에 속한 개체 예의 관계들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C1 고객이 G1이란 제품을 구매하다 라는 게 R1이라는 관계성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예와 개체 예 사이에 생기는 관계성 집합이 관계성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개체 예와 다른 개체 예 사이에 생기는 관계성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은 것들이 관계성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1이라는 건 C1이 G1을 샀다는 거고 R2라는 건 C2가 G2를 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모이는 R1, R2, R3를 모은 게 구매하다라는 관계성 집합이 되겠습니다. 관계성 집합의 유형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대응비, 카디넬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응비라는 것은 한 개체 예가 참여할 수 있는 관계성 예의 최대 숫자에 관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요 예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개체 예가 참여할 수 있는 관계성 예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체 집합 값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개체 집합 값에 속하는 어떤 개체 예가 있습니다. x라는 개체 예가 있는데 상대 집합 개체 집합 을에 속하는 y라는 개체 예가 있는데 이들 간의 그 관계성 맺을 수 있는 관계성 예의 최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y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z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하고만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이죠. 1대1이라는 것은 여기에 직원이 있고 부서가 있다면 이 직원 중에 부서장은 한 부서만 만약 책임을 지고 있다. 부서장이 여러 부서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한 부서만 반드시 책임지고 또 그 부서에는 부서장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와 관계성 예를 맺는데 하나만 관계를 맺고 그 역도 사실일 경우에 우리 1대1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서가 있고 직원들이 있다면 A라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1대 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1이란 얘기는 요 직원은 한 부서에만 소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A라는 부서에도 소속되고 B라는 부서에도 소속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다대다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직원은 한 부서에만 소속된다 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 예는 1대 다가 됩니다. 다대다의 예는 여기 있듯이 직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럼 직원이 있고 여기 직원 A, B, C가 있고 프로젝트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직원이 프로젝트 A 1과 2에 참여하고 있고 또는 C라는 직원이 프로젝트 1과 3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프로젝트 3에는 지금 프로젝트 1에는 역시 여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죠. A, C라는 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다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대 다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대응비 말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 참여도가 있는데요. 참여도는 participation인데 이게 partial 또는 option이냐 아니면 total 또는 mandatory냐 이건 개체 예가 이것도 역시 예입니다. 관계성 예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과 학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 있고 학과가 있는데 특정 학생이 학과에 반드시 어사인이 돼야 되느냐 학생이 들어왔는데 반드시 학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완전 참여가 됩니다. 그죠? 강제로 참여해야 돼요. 학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없는 학과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완전 참여, 강제 참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신입생은 일단 학과 배정을 하지 않는다. 1년 동안에는 학과 배정을 하지 않고 학부대학에 소속돼 있다. 나중에 학과로 배정이 된다. 그렇다면 신입생의 경우는 사실 학과 배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분 선택 참여가 되겠습니다. 학과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학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완전히나 강제 관계가 될 거고 학과가 지금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부분이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둘은 그냥 같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관계성 집합입니다. 집합. 포함되는 개체 집합의 수입니다. 아까는 이전까지는 다 개체 예, 관계성 예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차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이원 관계성 집합입니다. 여기 지금 부서와 직원 이런 개체 집합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렇게 봤죠. 근데 한 개체 집합 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성 집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세 개의 개체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성 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론 관계성 집합을 보면 직원 중에 누구는 상사고 누구는 부하다. 누구는 상사고 누구는 부하다. 그랬을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감독하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감독하다. 이렇다면 같은 개체 집합 내에 있는 개체 얘들 간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에 이론 관계성 집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원 관계성 집합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부서에 직원이 소속되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부서라는 개체 집합과 직원이라는 개체 집합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원 관계성 집합이 되겠습니다. 삼원 관계성 집합은 세 가지의 개체 집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성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영업직원, 고객이 있다면 제품 1을 고객 1이 영업직원 1로부터 주문을 했다라는 세 가지가 합쳐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그 관계성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원 관계성 집합은 세 개의 이원 관계성 집합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제품 1을 고객 1이 제품 1을 영업직원 1로부터 주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주문량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몇 개 주문했는데 라는 주문량이라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거를 세 개의 분리된 이원 관계성 집합으로 만약 파악한다면 지금 고객 1이 제품 1을 주문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100개를 주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영업직원 1이 고객 1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직원 1은 50개만 주문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100개 중에 50개만. 그 다음에 이 영업직원이 제품 1을 판매했다. 이것도 역시 이 영업직원은 또 다른 고객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10,000개를 판매했다. 근데 실제로 그럼 고객 1이 제품 1을 특정 영업직원에게 몇 개를 주문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나오는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근데 여기에 50개는 제품 1뿐만이 아니라 제품 2도 포함된 것일 수 있겠죠. 제품 2도 포함된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주문하다 그랬을 때 100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업직원 1이 아닌 영업직원 2나 3에게 주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특정 제품을 특정 고객이 특정 영업직원으로부터 몇 개를 주문했는지는 이 세 개의 분리된 이원 관계성 집합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이원 관계성 집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원 관계성 집합은 그것을 정확하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체 집합이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주문이라는 개체 집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품 1을 고객 1이 영업직원 1로부터 주문했다. 그럼 여기엔 주문량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삼원 관계성에서 보면 이건 관계성 집합인데 여기선 개체 집합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관계성 집합인데 개체 집합, 관개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제론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명사라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관계성 집합은 동사로 표현하고 개체 집합은 명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명사다,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동명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이 관계성 집합이 개체 집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관개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럼 삼원 관계성 집합은 이렇게 4개의 이원 관계성 집합, 3개의 이원 관계성 집합이죠. 관개체를 포함시켜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근데 왜 자꾸 이원 관계성 집합을 강조하느냐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논리적 DB로 설계될 때는 3원 관계성 집합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원 관계성 집합은 다 2원 관계성 집합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빼놓고 넘어간 게 있는데 대형비와 참여도의 예들입니다. 아까 대형비는 1대1, 1대다, 다대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체 집합 사이에 개체 얘들 간에 얼마나 대응이 되느냐라는 거였죠. 여기선 1대1은 반드시 하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나만 대응하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1대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여러 개로 대응될 때 1대다다. 다대다는 이쪽도 여러 개, 이쪽도 여러 개 이렇게 대응이 될 때 다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여도는 완전 참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개체 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서로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을 때는 참여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서 참여하지 않는 개체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처럼. 그렇지만 반대는 반드시 다 참여를 해야 된다. 라면 부분 2는 이쪽은 다 참여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개체 집합에서 참여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양쪽 다 부분 참여다. 그러면 양쪽 다 참여하지 않는 개체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속 개체 집합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종속 개체 집합은 앞에서 우리가 개체 집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식별자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식별자 속성이 없는 개체 집합을 종속 개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자기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식별 개체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식별 개체 집합에 대해서 존재 의존성, 그러니까 식별 개체 집합 없이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식별 개체 집합의 식별자와, 그러니까 주키가 되겠죠. 식별 개체 집합의 식별자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 식별자를 합쳐서 식별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직원 번호, 이름, 주소, 생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직원의 그 부양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직원의 부양가족은 사실 부양가족 번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 번호를 만들면 독립된 번호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이 부양가족은 더 이상 종속 개체 집합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체 집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따로 키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의 의사결정은 이 부양가족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경우에 항상 이 직원을 통해서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부양가족 혼자 파악할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구태엽 부양가족의 주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은 주키가 될 수 없는 게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직원 집안에서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직원 번호 더하기 이름, 이렇게 하면 요 관계의 주키가 돼요. 그죠? 이건 유일성을 보장해 줍니다. 특정 직원 집안에서 동명이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유일성을 보장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합성 키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합성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개체 집합을 종속 개체 집합 또는 weak entity set이라고 얘기합니다. weak e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속 개체 집합 입장에서는 참여도는 항상 완전 참여가 됩니다. 왜? 부양가족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직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입장에서는 반드시 완전 참여가 됩니다. 존재 의존성 때문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entity relationship에 대한 얘기입니다. 객체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한 게 있습니다. 이 extended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enhance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enhanced entity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E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일반화와 상세화입니다. 일반화와 상세화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데서 점점 세분화시켜 나가는 것이 상세화가 되겠고요. 반대로 세분화된 데서 더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걸로 가는 게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위 개체 집합, 하위 개체 집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선 상위 개체 집합, 여기가 하위 개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위 개체 집합의 속성이 하위 개체 집합으로 유전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운송수단은 예를 들어 속도라는 것을 속성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속도라는 것은 사실 항공 운송수단이든 육상 운송수단이든 해상 운송수단이든 저 밑에 있는 말단, 자전거, 자동차, 전기선 어느 거에 상관없이 다 모든 개체 집합이 갖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여기에 항공 운송수단에서는 최대 항속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최대 항속거리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모든 하위 개체 집합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렇지만 이 속성이 위로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은 유전되지만 자식에게 부모로 가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성이라는 것은 상위 개체 집합으로부터 하위 개체 집합으로 내려가는 유전되는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반화 상세화에 있어서는 이 하위 개체 집합이 베타적이냐 비베타적이냐, 베타적이다 비베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원이 우리가 있는데 직원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 그렇다면 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인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죠. 직원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는 베타적입니다. 그럴 경우는 베타적이고 아까 여기 육상이면서 해상인 육상 운송수단이 수륙 양용차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육상일 수도 있고 해상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운송수단 입장에 봐서는 이 둘은 비베타적인 하위 개체 집합인 겁니다. 비베타적인 하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완전이냐 부분이냐, 또는 완전은 전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분은 비전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직원 타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 하위 개체 집합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을 수 있다. 인턴이라든가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현재 define 안 돼 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ER과 EE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이 개체 관계성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열심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